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이죠.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1935년에 태어나서 작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도쿄대학 불문과 출신이라는 것 하나, 도쿄대학 불문과 출신이다. 두 번째, 오에 겐자부로는 평생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부 세력에 대해 평생 동안 거친 비판을 계속했던 작가라는 것. 여러분 산케이 신문 아시죠? 산케이 신문에서 오에 겐자부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에 겐자부로는 우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에 겐자부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전에 이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오는 단편집 시리즈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오에 겐자부로 단편집을 본 적이 있는데 꽤 두껍습니다. 총 23편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일본의 우익을 까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부모의 심경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좋으셨던 분들은 저는 그 다음 책으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에 겐자부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 세력을 비판하는 글은 마치 우리나라의 독재 시대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일단 놀랍고요. 뭐 교련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는 것은 읽는 내내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199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발표된 것은 1964년입니다.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체험이 담겨있는 소설인데 실제로 제가 1964년에 이 책이 발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의 아들이 196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기가 같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너무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비록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소설은 그것보다 오히려 모든 남자들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부지 남자들이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고 도망치려 하다가 결국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다루는 이야기로 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결국 이 소설의 내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소설은 하나의 거대한 메타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건이 아니라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해석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읽기가 더 재미가 있죠. 마치 율리시스처럼 주인공의 이름은 버드입니다. 새라는 뜻이죠. 이름은 아니고 별명인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앵그리버드처럼 정수리 쪽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솟아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버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버드라는 이름에는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뭘까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이겠죠. 새처럼. 이렇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별명입니다. 율리시스의 주인공 이름이 블룸이에요. 블룸도 그냥 블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블룸에는 꽃이라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의 이름 자체에 이 블룸이 아일랜드의 꽃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처럼 이 버드라는 이름에는 자유로움을 꿈꾸는 그런 새처럼 자유로움을 꿈꾸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의적인 상징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걸 보면 그의 독서량을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도쿄대 불문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르트르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사르트르만 좋아하신 분은 아닙니다. 굉장한 독서량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버드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현재 27살이고요. 입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내는 현재 출산을 위해서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가 다녔던 국립대학의 영문과 교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아마도 그 결혼을 통해서 자신도 교수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맥들이 통했죠. 그 시대 때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 때문에 교수가 되는 길은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학원도 장인이 소개를 해준 거죠.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학원 시절의 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주인공의 두 가지 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 그 두 가지 의지는 먼저 대학원 경쟁자들을 제치고 교수가 되어서 우승 트로피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지는 그런 뻔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싶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지가 충돌한다는 거죠. 결국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의지가 문득 튀어나와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에 대한 꿈입니다. 주인공은 예전부터 막연하게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그것에 대한 책을 쓰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그 꿈은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몇 권의 책을 읽고 아프리카 지도를 수집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소개된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꿈도 그의 탈출 욕망을 상징하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시스템에 평소에는 잘 적응하지만 갑자기 문득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아내가 산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이 밖으로 나와서 서점에서 아프리카 지도를 뒤적거리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영원히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서점을 나와서 주인공은 오락실에 가서 펀치 게임 한 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주변에 동네 어린 불량배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의식의 흐름이죠. 그도 고등학생일 때는 매주 친구들하고 주먹 싸움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는 일종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불량배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대한 미련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펀치한 게임을 하고 오락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뒤를 불량배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잖아. 우리가 이런 아저씨랑 왜 싸워야 돼? 그러면서 불량배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자, 주인공은 방금 전까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그 불량배들하고 주먹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불량배들이 보기에는 아저씨인 거예요. 우리가 아저씨랑 왜 싸워? 그러니까 현실은 아저씨라는 거죠. 현실은 아저씨라는 얘기는 현실은 아버지라는 거죠. 도망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비가 오는데 불량배들하고 싸워서 넘어지고 하느라고 더럽혀진 옷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듭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두개골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 사이로 뇌가 빠져나와서 혹처럼 달려있다는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걸 이 책에서는 뇌헤르니아라고 하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뇌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두개골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아서 그 사이로 뇌가 빠져나와서 뇌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산부인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옮기자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더 정밀한 진단과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꾸만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모르겠고 도망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위험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살아난다고 해도 평생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차라리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모님도 동의를 합니다. 아내에게는 심장이 안 좋아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이의 생명은 데려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 주인공과 장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공은 대학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킨 다음에 나와서 이발을 하고 장인어른의 학교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장인은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줍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신의 사위가 술 때문에 자신의 뒤를 잇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장인이 이 순간 버드에게 위스키 한 병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위스키를 받으면서 이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 대사였나요? Are you kidding me? kidding me? 하는 그런 문장을 떠올립니다. 이런 뜻이겠죠. 당신은 나를 조롱하는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가? 이렇게 버드는 아주 예민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 주인공 버드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버드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그는 아이의 죽음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망치고 싶겠죠.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으니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때 만났던 여자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남편이 자살한 이후 혼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유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그녀를 만나 술을 마시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등장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자신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옛 여자친구는 주인공에게는 유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고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역시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 아이의 목숨을 포기한다면 이 여자친구처럼 나도 그 이후에는 이 여자친구처럼 부유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왠지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경고와 유혹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징적인 만남입니다. 어쨌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는 주인공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의사는 며칠 후 정밀 진단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주인공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의사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아기가 수술을 받아 회복하는 것을 말하자면 내심 회복을 바라지 않는 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은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를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아이의 우유량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서 좀 아이가 쇠약해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다시 주인공은 병원을 나와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대사입니다. 그때
그 임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주인공은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화를 통해서 버드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결국 버드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주제는 아이인 거죠. 모든 상황이 아이와 얽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율리시스에서 가져온 설정입니다. 주인공 블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읽는 게 율리시스를 읽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책도 버드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아기, 이것을 가지고 이 책은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아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그래서 아내가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와서 버드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본심이겠죠. 우리 부부에게 기형아가 태어난 것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내 잘못도 아닌 일에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게 핵심 문장이겠죠.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결과를 모두 책임져야 돼? 이게 지금 주인공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겠죠.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것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태도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은. 그리고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여자친구의 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 자살을 했고 그 뒤로 시아버지가 그 집에서 여자친구를 계속 살게 해주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 또한 그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조금 부유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 또한 자기 며느리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아버지는 이 주인공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녀와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이자 함정입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고라기보다는 아이를 죽게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아내와는 이혼을 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홀가분하게 예전 여자친구랑 함께 자신의 꿈이었던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치명적인 유혹이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치명적인 함정이기도 한 겁니다. 자, 카프카의 성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프카의 성에서 주인공 이름이 K인데 K는 계속해서 성으로 가는 길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결코 성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녀들의 방이라는 주제인데 어떤 거냐면 주인공 K에게 하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으로 가려는 무모한 노력은 그만두고 우리 방에서, 그때 그 방에 하녀가 3명이 있었어요. 젊은 하녀가. 우리 방에서 우리와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이건 약간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유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친구의 시아버지가 버드에게 제안하는 이것 또한 세이렌의 유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카프카의 성의 주인공 K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끝까지 성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게 되고요. 주인공은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혹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 그곳에서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치명적인 유혹이 존재하는 거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권유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수술을 시키지 않겠다. 수술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아기도 데려가겠다. 그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의 결정이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그러라고 허락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의사의 병원으로 그 아기를 데려갑니다. 그 의사는 주인공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의사였어요. 낙태 전문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는
주인공의 소망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결국은 이 의사에게 아기를 맡기고 이제 주인공은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겠죠. 그렇게 병원에 아기를 맡기고 주인공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집을 찾습니다. 네, 홀가분하게 술을 한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술집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이 과거에 비겁한 행동을 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은 과거 자신이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것의 결과로 평생 상대방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라는 기억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도망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만약에 죽이는데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모두 주인공의 책임이겠죠. 주인공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그리고 동의를 하고 만약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자신은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평생 도망치기만 할 뿐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것도 율리시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스티븐의 얘기입니다. 자신은 아기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죄책감에서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그 순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다시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받게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아기는 마침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검사 결과를 보니까 두개골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서 뇌가 흘러나온 건 아니고 그냥 아기의 머리에 혹이 하나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수혈을 계속 해야 했는데 주인공이 몇 번이나 자신의 피를 빼서 아기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리지만 이 아기가 정상으로 자랄 확률보다는 비정상으로 자랄 확률이 더 많은 상태예요. 어쨌든 수술은 잘 끝났고 이 아기는 이제 드디어 엄마 품에 안겨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그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때 장인이, 그 위스키를 준 장인이 이 버드에게 불행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것을 축하합니다. 예전에는 자네가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이제 당신은 불행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어른이 되었어.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인의 이런 축하에 대해서 주인공은 하지만 자신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도망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비정상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는 그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장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자네는 버드라는 애들 같은 별명은 이제는 자네랑은 어울리지 않게 된 것 같아. 어른이 된 걸 축하해. 아버지가 된 걸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진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론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로도 꽤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깨도 무거워졌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개인적인 생활이라는 게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에서 아이의 병명이 처음에는 뇌헤르니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의 혹이 단순 육종이었다는 사실로 밝혀지는 장면은 가장 상징적입니다. 뇌헤르니아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단순한 혹이었다. 이것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혹이 단순 육종이었던 것처럼 그동안에 아이를 임신했을 동안에 했던 제 모든 걱정 또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조이스적인 설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걱정들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오에겐잡으로는 뇌 헤르니아가 아닌 단순 육종이었다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에스도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질문이셨죠. 본문에 어울리지도 않는 영어 표현이 너무 많다. 거슬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은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에겐자부로는 일본의 전후 세대를 상징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에겐자부로가 이 지금 책 배경이 63년, 64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미국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어요. 일본도 태평양 전쟁 이후에 4년인가 5년 동안 미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시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당시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섞어 쓰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낸 것 같고요, 책에서. 그리고 오에겐자부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단편집에서 본 얘기들인데 그 단편집을 보면 더 절절한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먼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거겠죠. 자식보다 자신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걱정.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은 누가 보살펴주지? 이런 걱정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설, 그 오에겐자부로의 단편 소설들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 그런 슬프고 아픈 얘기들보다는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장애아를 둔 부모도 때로는 마음껏 놀고 싶고 가끔은 바람도 피우고 싶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싶은데 왠지 그러려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심한 가책에 시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두었다는 이유로 뭘 할 때마다 그렇게 심한 가책이 찾아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욕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오에겐자부로의 단편집에 아주 잘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 아기는 처음에는 뇌 탈출증, 뇌 헤르니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 육종이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오에겐자부로의 아들은 뇌 헤르니아가 맞았습니다. 실제 그의 아들은 뇌 헤르니아였던 거죠. 뇌가 실제로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의술로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면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들이 살아난 거죠. 하지만 평생 지적 장애를 안고 중증 지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거죠. 아들의 이름은 오에 히카리입니다. 히카리는 일본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그렇게 겨우 살아난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은 평생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 아들은 부모의 헌신 덕분에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다. 이렇게 오에겐자부로의 이야기도 함께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